런치톡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좀 아주 야망 넘치게 큰 키워드를 많이 넣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러프하게 자동차에서 기계공학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고, 아마 대부분 기초교육학부 학생들이라서 어떤 건지 좀 소개만 드려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자동차가 어떤 모습일지 좀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같이 곁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 자동차에서 기계공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는 어떤 자동차들이 어떻게 나타날 건지, 그리고 이 미래 자동차에서 아마 당연하게 느끼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에서 하고 있는 제어라는 부분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을 어디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속도,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F는 ma를 통해서 어떤 속도가 현재 어떤 속도로 있을 때 그 속도 변화를 만들기 위한 힘을 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시그마 F라는 건 알짜 힘이라고 하죠.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운 거. 그래서 힘을 다 펼쳐보면 보통 이렇게 많이 정의가 돼요. 보시면 앞에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차 안에서 만들어내는 구동력, 트랙션 포스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방해하는 힘들인데, 이 롤링 레지스턴스라는 거는 바퀴에서 생기는 저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전거 타이어 바람 많이 빠지면 힘들잖아요. 거기서 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 의한 저항력이고, 이 드래그 포스라는 거는 차가 달리면 달린 속도에 의해서 맞는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저항력이고, 이 슬로프는 경사를 올라갈 때 생기는 이제 저항력, 또는 내리막길 가면 오히려 도와주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F는 ma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한쪽 방향, 그러니까 종방향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차가 이제 회전도 하고 뭐 이렇게 위로 출렁거리기로 하기 때문에 X, Y, Z 세 가지 방향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회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게 동력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하면 무슨 역학 많이 들을 건데, 동력학이 이 어떤 물체 움직임을 모사하는 첫 번째고,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스탠포드에서 만든 자율주행 레이싱카입니다. 보시면 지금 핸들에 손을 안 대고 있죠. 근데 드리프트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붕이 학생들 알겠지만 타이어가 엄청 끌리고 있어서 소리가 엄청 나게 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핸들 알아서 자율주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표현하려면 아까 한쪽 방향의 F는 MA 말고 왼쪽, 그러니까 횡방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전 방향에 대한 F는 MA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동력학이 잘 이해가 돼야지만 차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를 할 수 있겠죠. 제어라는 거는 이제 대상 물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그 구동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동력학 및 제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면 차가 움직였으면 기본적인 생각이 빨리 가게 하고 싶고 멀리 가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가게 하려면 우리 생각에는 차가 가벼우면 되겠죠. 그래서 F는 ma에서 m이 작으면 더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빨리 가니까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힘이 더 세지면 더 빨리 멀리 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에서 받는 힘이 줄어들면 에너지를 덜 뺏기니까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나머지 이 타이어 바퀴에 의한 건 사실 크게 변하진 않고요. 이 슬로프에 의한 것도 사실은 거의 결정된다고, 도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세 개 정도를 고려하면 차들의 동적 성능을 좀 바꿀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고려할 거는 질량을 바꾸는 건데, 질량을 바꾸려면, 줄이려면 재료를 덜 쓰면 되겠죠. 근데 재료를 덜 쓰면 약해지겠죠. 그래서 약해지는 게 차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차는 사실 안전이 중요한데, 그래서 모든 차들을 설계하게 되면 이렇게 다 충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물을 빼기 시작하면
점점 약해지겠죠. 변형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색깔이 바뀌는 게 얼마나 변형이 많이 되고 힘이 가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건데, 결국에는 어떤 재료에 힘이 가해지고 변형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로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고체역학 또는 뭐 다른 말로는 재료역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고체역학을 이해하면 어떤 재료를 썼을 때 얼마나 충돌이 가해지면 변형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질량을 더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더 빼면서 결국에는 똑같은 강도를 유지하는 게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더 가벼운 재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재료에 뭔가 채워넣는 거를 더 줄이는데 강도가 똑같다 그러면 차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설계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장 어떻게 무식하게 설계된 이런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가해지는 어떤 하중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의자가 변형이 조금씩 될 텐데, 설계를 아주 잘하면 이렇게 그 간소화된 설계물로도 똑같은 하중을 버틸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고체역학 해석 기반의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두고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떼면서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기 저항력을 줄여야 되는데, 공기 저항력은 보통 이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그 비례하는 계수를 이제 공기 저항 계수, 드래그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CD라고도 얘기하는데, 보시면 당연하겠지만 이제 모양이 이렇게 좀 둔하게 생기면 공기의 그 차 전면이 공기를 많이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유려하게 생길수록 공기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저항을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어떤 물체에서 어떻게 흐르게 되고, 그러니까 공기라는 말보다는 유체가 물체에서 어떻게 흐르게 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하는 게 이제 유체역학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 표면을 잘 설계를 하게 되면 공기에 의한 영향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들이 이제 공기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차의 모양을 잘 바꿈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CD라는 값이 줄어들면서 이상적으로 계속 공기 저항이 줄어들게 되죠. 여기 보시면 뭐 아주 큰 차는 이제 0.7까지 올라가고, 작게는 0.15까지도 이상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머세디스에서 0.17까지 되는 거를 개발을 해냅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실제로 차량을 설계하고 이제 실험하는 풍동 실험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공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잘 보이도록 어떤 입자를 넣어서 가시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위치별로 그 차량에 바람을 불어주면서 어떤 식으로 공기가 유려하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고요. 딱 봐도 예쁘게 잘 만들었죠. 공기가 잘 넘어가게끔. 보시면 이게 공기가 부딪히긴 하지만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충돌 없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낮은 공기 저항 계수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효율도 훨씬 더 좋게 되겠죠. 이게 이제 유체역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동력을 높이는 게 필요한데, 구동력을 높이려면 전기차라고 하면 모터를 큰 거를 쓰거나 모터에 전류를 많이 넣어서 토크를 크게 내야겠죠. 근데 이게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전선에 전기가 흐르면 열이 나요.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나면 타버리고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차에는 그 냉각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제 아우디의 한 예시고요. 전기차인데 여기서 이제 충전할 때도 사실은 열이 많이 나거든요. 급속 충전이라는 걸 하다 보면 아주 높은 출력의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충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배터리 자체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터도 냉각시켜줘야 되고, 거기서 발생된 열을 이 라디에이터에서 빼줘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점점 더 자동차 회사들은 높은 출력을 내려고 하고 배터리를 더 짧은 시간에 충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이 발생해서 더 빨리 열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 어려운 기술이고, 생각보다 뭐 제가 회사에 있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개발을 좀 몇 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연력학을 잘하는 인력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블루오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이제 한번 기계공학에서 자동차들이 기계공학에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미래 자동차, 이게 사실 내용이 엄청 긴데 제가 중간중간 좀 넘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한번 그 광주과학관 가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번 그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축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자동차 회사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도 요즘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큰 인사이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날고 시작하죠. 미래에는. 네, 이게 UAM 또는 뭐 AAM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항공 모빌리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율주행 셔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셔틀이든 아니면 항공 모빌리티든 지금 어디를 다 향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잘 살펴보시면 네, 엄청 멋있게 생겼죠. 네, 여기 허브라는 곳으로 모여요. 허브라는 건 어떻게 보면 환승센터라 보시면 되는데, 항공 모빌리티랑 이제 지상 모빌리티를 다 이어주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단순히 환승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문화 공간이나 아니면 뭐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 자율화된 모빌리티가 많아지면, 자동차들이 그 이동차가 많아지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고 지금 현대차에서 상상을 하는 거고요. 세 가지 요소가 이거죠. 그래서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셔틀, 허브 이렇게 있어서 네, 좀 지금은 좀 다른 경향을 좀 꿈꾸고 있고, 만약 자율주행 셔틀이 너무 성능이 좋아지면 우리가 차를 살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모빌리티라는 말이 막 나와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톡의 제목은 자동차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모빌리티 연구를 하고 있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모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핸드폰을 모바일 폰이라고 하죠. 또는 이동 로봇을 모바일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모바일이라는 단어의 명사형 해서 움직임에 대한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게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기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네, 자동차보다 더 큰 개념이 모빌리티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동차를 포함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모빌리티라는 거를 네,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거는 단순하게 자동차를 넘어서 뭐 항공 모빌리티, 뭐 그냥 개인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도 포함하고, 또 모빌리티를 하게 도와주는 어떤 그 자율주행 셔틀을 호출하고 이렇게 예약하고 하는 서비스도 포함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자동차를 더 크게 보면 뭐 현대차에서 요즘 개발하고 있는 로보택시도 포함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설명드렸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는 것도 네, 같이 포함될 건데, 어떻게 보면 미니 킥보드입니다. 킥보드인데 보시면 차 안에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들어가서 네, 마지막으로 가야 될 목적지까지 이렇게 편하게 이동한다는 개념의 어떤 새로운 운송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모빌리티의 포함 범위 더 넓습니다. 이동성을 주면 되기 때문에 로봇도 모빌리티라고 많이 해요. 네. 로봇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로봇이라고 하는데, 저는 로봇을 모빌리티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족보행 로봇도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고, 또 여기다 만약에 그 로봇팔을 달면 네, 여기다 로봇팔을 달아서 일을 시켜도 되겠죠?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것도 모빌리티라고 하고, 또 더 요상한 것도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는데 UMV라고 합니다. 그 Ultimate Mobility Vehicle이라고 해서 궁극의 모빌리티 비이클 이런 건데, 사족보행도 하면서 걸어도 가요. 이거 지금 컨셉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험지는 사족보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지에서는 굴러가겠다는 컨셉인데 재밌죠? 재밌는 컨셉이고, 미래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로 나가게 된다면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단순히 굴러가는 게 아니고. 참고로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하려면 이것도 그런데 지금 좀 복잡한 노면을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표현 안 돼 있지만 아주 복잡한 그 기계공학적 구동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UMV도 네, 이런 메커니즘 설계하려면 상당히 많은 기계공학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가 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될 거라고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를 개발하려면 하드웨어적인 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렇다고 이제 기계공학이 다 하드웨어에 대한 것만은 아니긴 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 지금 모빌리티로 넘어왔는데 모빌리티의 보통 4가지 키워드라고 얘기하면 CASE, CASE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Connectivity, Autonomous, Sharing, Electr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앞서 보여드린 모든 모빌리티들은 다 전동화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로봇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요즘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와서 들어보시면 이제 테슬라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테슬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게 테슬라가 실제로 그 자율주행을 할 때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합류를 하고 있고, 이 진한 파란색은 그 합류할 수 없는 구간, 그 다음에 연한 파란색은 이제 잘못 얘기했어요. 네, 진한 파란색은 이제 합류할 타겟 구간이고요. 연한 파란색은 현재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예측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차가 아주 많고 빨리 가는데도 원활하게 잘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험지에서도 네, 마치 사람이 운전하듯이 아주 잘 가기도 하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물론 이제 안 되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아닌데, 자율주행이 되면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나는 거는 이제 편리해지겠다 이런 건데, 여기 운전을 해본 사람이 많이는 없겠지만 저는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항상 자율주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요런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자면서 가고 싶다. 이거는 누가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고 아우디인가 아니면 독일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주겠다 언젠가는. 네, 이렇게 되면 좋겠죠. 사실은 그 사람 어떤 그 가치 측면에서는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이 더 큰 이슈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보다 더 주시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들을 다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 레벨이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숫자가 넘어갈수록 점점 고도화된다는 거고, 지금은 거의 레벨 2 정도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손 놓고 타는 자율주행이 되려면 레벨 4를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어디서 기사를 보면 레벨 4, 레벨 4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건데, 레벨 4가 되면 좋겠지만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더 남은 것 같아요. 아직 그게 제일 나오려면. 그 다음에 전동화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한데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차라는 것도 있고, 전기차, 순수 전기로 가는 것도 있고, 이제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가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다 보니까 과거에 화석 연료만 가지고 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모하던 시절보다는 네, 훨씬 더 친환경화 되겠다라는 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상식 겸해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뀌면 화석 연료를 전혀 안 쓰게 될까요? 잘 알고 있죠. 석유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차를 굴리는 거랑 석유로 이제 차에 직접 넣어서 차에서 직접 사용하는 거랑 뭐가 나을까요? 자동차에서도 일종의 발전을 하는, 그러니까 발전은 아니죠. 전기가 아니니까. 어쨌든 연소를 해서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 생산하는데, 자동차는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엔진 속도도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온도도 바뀌고, 멈췄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종의 발전 과정과 유사하지만 효율이 엄청 안 좋은데, 발전소는 아까 학생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고도화된 설비로 가장 좋은 효율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또 하나 특징은 어쨌든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한꺼번에 포집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에서 그 배기가스로 나오는 거는 공중에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냥 포집이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전기차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전기차로 다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것도 네, 어려운 이슈인데,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전기를 다, 그러니까 공장에 쓰든 우리 같은 학교에 쓰든 모든 전기를 다 끌어서 전기차를 굴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차가 전기차가 될 수 없어요.
그만큼 전기차를 굴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수소 전기차 또는 뭐 하이브리드 차 이런 솔루션 다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나중에 다 전기차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특성의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커넥티비티는 이제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V2X, 그러니까 X는 여러 가지 알파벳이 있는데 이 다양한 것들이 통신이 연결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V2V, 그러니까 차량이랑 차량이 통신해서 내가 이 속도로 갈 테니까 너는 속도를 늦춰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V2I, I는 인프라스트럭처인데 교통 신호등 등등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곧 빨간불로 바뀔 거니까 굳이 속도 내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빨간불이지만 초록불로 바뀌니까 계속 가라 라고 정보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가능해질 거고 P는 이제 보행자, pedestrian이고 V2C는 클라우드 또는 V2N이라고도 합니다. Vehicle to Network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정보를 다 받아올 수 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정보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 효과를 보시면 여기서 사람이 사각지대에서 보면 이 차는 사실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막혀있으면 못 보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이 차의 정보를 준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알고서 멈출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호등 이런 신호 정보 다 줘서 이렇게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뒤에서 더 자세한 그림이 나오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공유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넘어가기 공학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사용자 측면의 개념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합치면 이제 커넥티비티, 연결, 자율주행, 전동화가 합치면 이제 합쳐서 커넥티드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게 돼요. 참고로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연구하는 그런 파트인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한 차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 정보나 아니면 인터넷 정보, 보행자 정보, 차량 정보랑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 차가. 그러니까 정보도 많고 할 수 있는 자유도도 높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동화가 들어가면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게 자율주행, 커넥티드 자율주행 전기차고요. 이게 만약에 구현된다면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인데 지금 각자 가고 싶은 경로 다 다르고요. 같은 곳을 같은 출구에서 나가고 싶은 차들끼리 서로 매칭을 해서 마치 약속을 한 듯이 나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정량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만약에 커넥티드 자율주행 전기차가 있다면 여기 있는 뭐 교통신호라든지 아니면 다른 차들의 정보들을 다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하얀 차 기준으로는 지금 앞에 있는 교통신호가 언제 초록불이고 언제 빨간불일지를 알 수 있다면 필요 없이 가속하거나 필요 없이 감속하는 걸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매치된 게 현재 이 이 신호등이 언제 바뀌는지를 알고 이 차는 그 다음에 바뀔 초록불에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는 초록불이지만 곧 빨간불로 바뀌었다가 다시 초록불로 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의 기어갔다가 초록불 되면 슥 지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두 차는 곧 빨간불로 바뀌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초록불에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통신호만 받아서 차량들을 잘 움직여도 효율이 최대 30% 증가. 이건 하나의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차들이 다 평균적으로 30% 올라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비슷한 예시로 아예 신호가 없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교차로에 거의 신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신호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신호가 없어도 서로 차끼리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서로 번호를 매겨줍니다. 내가 1번, 얘가 2번인가요? 2번, 뭐 3번, 4번, 5번 서로 약속을 해서 다 정한 다음에 순서대로 서로 안 부딪히게 지나가는 그 계획을 다 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호등이 없더라도
교차로에서 안 멈추고 슥 지나갈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50%나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사실은 차들이 서로 이제 가속 감속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런 큰 상용차들은 감가속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달려보자라는 게 이제 군집주행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거를 지금 잘 해놓은 데가 현대에서 개발한 그 수소 트럭, 액시언트란 트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 전쯤에 나온 영상인데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서 시속 80으로 맞춰서 가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만약에 혹시나 누가 네, 어떤 차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이 약속을 잠깐 깨고 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웃긴 게 여러분 같으면 여기 들어오지 않겠죠? 네, 목숨을 걸고 들어오지 않겠죠? 근데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고 다시 상황이 해제되면 다시 약속을 해서 80으로 맞추자, 네가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네, 가능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좀 제한적인 상황으로라도 구현이 돼 있는 거고 커넥티드 자율주행차가 된다면 제일 먼저 구현될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차들이 어떻게 될지 사실 뭐 처음에는 자율주행 셔틀도 보여드리고 이제 항공 모빌리티도 보여드렸지만 일단은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날 자율주행 차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공지능과 제어이론, 그러니까 제어이론이란 건 아까 처음에 자율주행차가 드리프트하는 거 봤죠. 차를 어떻게 대상차를 잘 움직이게 할 건지에 대한 기술인데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래 자동차가 되면 기본적으로 자율화가 되는데 세 가지 요소가 보통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일단은 주변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센싱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세 가지 단계인데, 각각 인지 판단 제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자율주행 기술에 얘기할 때 인지 판단 제어 세 개만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인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센서를 써야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보면 많은 센서가 달려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라이다라는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초음파 센서를 쓰는 데도 있어요. 울트라소닉 센서라고 하고, 라이다는 이제 빛을 쏴서, 레이저를 쏴서 다시 돌아오는 빛의 세기를 측정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3D 환경을 네,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환경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카메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네, 이미지를 인식해서 어떤 물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얘는 뭐 사람이고 얘는 보행자다라는 거를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라는 거는 네, 앞차와의 거리, 보행자와의 거리 같은 걸 측정할 때 많이 쓰기도 합니다. 보통 자율주행 센서 얘기하면 나오는 세 개가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빠질 수 없는 게 네, GPS가 있어야겠죠. 본인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네, 본인이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네, 휠속 센서도 있어야겠죠. 이런 센서로 본인들을 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웨이모는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웨이모에서 나온 자율주행차를 보면 마찬가지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그 다음에 컴퓨팅 모듈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이 쓰죠. 주변을 보기 위해서. 또 다른 인지 방법은 커넥티비티를 이용하는 건데, 커넥티비티는 주변이랑 다 정보를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차가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현재 뭐 여기서 속도 제한이 얼마인지도 받을 수 있고, 미래 신호등이 어떤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앞에서 큰 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났다라는 게 주변 기지국으로 들어가서 더 큰 센터로 간 다음에 센터에서 다른 기지국에 쏴주고 뒤에 있는 차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노란 차는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뒤에 있는 초록색 차는 네, 다른 경로를 피해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커넥티비티 기반의 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판단인데, 판단은 말 그대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차로에서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속도를 점점 줄이면 가만히 있으면서 속도를 줄이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해야겠죠. 그런 판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차선이 병합될 때도 내가 현재 이 V2 앞으로 끼어들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 지나가면 끼어들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거고요. 네, 로타리 같이 좀 복잡한 상황은 더 어려워지겠죠. 언제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판단에 대한 거고, 마지막은 이제 제어인데, 이 제어는 이제 판단해서 결정된 걸 그대로 따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구동 모터가 있는데, 이 구동 모터의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차가 원하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원하는 경로를 가도록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세히 또 살펴보시면 여기에 차량의 그 방향을 조절해주는 조향 모터라는 게 있어요. 이 조향 모터라는 거는 이 모터가 돌아가면 여기 있는 피니언이랑 기어가 렉이라는 기어를 돌려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가 좌회전 우회전을 하게 하려면 이 조향 모터를 잘 움직이게 해서 방향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가 이제 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율주행 미래 자동차에서 인공지능이 왜 필요한지를 좀 보시면, 일단은 인지 먼저 봐볼게요. 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사고가 좀 많이 났었어요. 이거는 그 자율주행차 테슬라가 한 8년 전이네요. 8년 전에 사고 난 건데,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트럭에 그대로 부딪힌 사건인데, 이때 분석에 따르면 이 하얀색 차를 하늘로 인식해서 그대로 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지 기술이 어려우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다른 사고 예시로는, 이건 한번 보면 좋겠네요. 이것도 테슬라예요. 이거는 4년 전인데, 화물차가 넘어져서 뒤에, 운전자가 멀리 나가서 오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테슬라가 그대로 와서, 부딪힙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이 말은 앞에 있는 차를 인식을 못했다는 거고, 공교롭게도 얘도 하얀색인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이슈였는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지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자료고요. 그래서 인지 쪽을 먼저 가보시면, 인지를 기존에는 뭐 컴퓨터 비전 기술이 많이 있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많이 처리했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하얀 차는 하늘로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처럼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보시면 이제 테슬라에서 개발한 지금 인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시각을 인식하는 구조를 잘 표방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모델을 짜서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카메라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이러한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거쳐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맵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개발하면 그때그때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차의 성능 점점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또 필요한 예시를 보면 어려운 태스크들을 잘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이 차가 자율주행차인데 주변에 지나가고 있다가 이런 눈에 보이는 보행자는 당연히 검출을 잘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 뒤에 누가 오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을 잘 쓰면 이 단계부터 이 사람을 트래킹하고 있다가 나올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나왔을 때 바로 멈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흔히 하기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잘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시 판단 쪽으로 잠깐 가보면, 아까는 인지가 왜 어려운지 설명드렸고, 지금 판단이 왜 어려운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자율주행 연구를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하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실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나가면 이런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어요. 보시면 내가 만약에 이게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지금은 4차로에 있는데 1차로로 가서 빠져나가야 반대네요. 1차로에 있는데 여기 5차로로 가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비껴나가서 빠져나갈지 상당히 한숨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수학적인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다 만들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판단 로직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에서 지금 구현되어 있는 섀도우 모드라고 하는데 이 진한 차 모양은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는 거고 파란색 옅은 모양은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 나라면 이렇게 움직일 건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면 인공지능이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해서 점점 본인이 예측하는 거를 수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학습된 거를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목적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거를 모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방학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는 강학습이에요. 판단에서 많이 쓰이는 게. 강학습은 사실 이게 재밌는 영상인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얘네들이 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공지능이 여기 이제 아무 능력이 없는 이 하드웨어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넘어지겠죠? 넘어지는데 얘를 어떻게든 100m 앞에까지 가라고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기어가다가 여기 47이라는 건 47번째 시도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점점 유황하게 걷기 시작하죠. 넘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663번 했고 아직도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또 넘어지네. 한 1600번 정도 했을 때 아마 또 실패했네요. 이제 1600번 정도 시도를 했을 때 이제 성공을 한 예시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아무 정보도 없는 에이전트를 스스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트라이얼 에러를 하면서 정보를 얻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본인 나름의 방식으로 깽깽이긴 하지만 잘 걷는 방법을 터득해 낸 거죠. 이런 게 이제 강학습의 개념이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아까 그 로봇이 이런 강아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로봇은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알아서 막 여러 가지 액션을 하게 되는데 액션을 했을 때 좋은 액션을 하면 점수를 주고 나쁜 액션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계속 본인이 습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동차에서 적용을 하면 뭐 자율주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막 빠져나가고 하지만 결국에는 막 다른 차도 치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한 20만 번 정도 했죠. 하니까 이제 잘 되죠. 여전히 못하네요. 30만 번 해야 잘하나 보네요. 이렇게 스스로 이제 어떤 환경에서 학습해가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기술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면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모든 차가 커넥티드 자율주행차라고 했을 때 서로 이 차선 병합을 충돌하지 않고 구동하도록 학습을 시킨 거예요. 학습한 거는 똑같이 강학습을 이용해서 한 거고 이 에이전트는 각각 차에 담겨있는 어떤 컴퓨터에 있는 강학습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막 부딪혀가면서 학습을 막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얻냐면 여러 대 차를 동시에 놓고 출발을 시키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게 좀 보기 어려울 텐데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위치예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동한다는 의미인데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판단도 지금 강학습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레벨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강학습, 꼭 인공지능을 해야 되냐라는 게 질문이고요. 똑같은 문제를 제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서로 충돌하지 않고 에너지를 덜 쓰면서 네, 통과하라는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를 보게 되면 네, 거의 동일한 그래프인데 이게 시간이고 거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차가 잘 이동을 하는데 보시면 충돌 없이 잘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을 보시면 여기 있는 차들은 한 차가 병합로에 들어와서 나가면 그 다음 차가 들어와서 지나가고 또 나가면 그 다음 차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차가 동시에 이 병합로에 존재하지 않고 한 번에 한 차만 들어오도록 잘 스케줄링 돼 있거든요. 근데 강학습을 이용하면 보시면 한 차가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른 차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학습에서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막을 수는 있겠지만 100% 개런티 할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제어 이론을 활용하면 무조건 한 번에 한 차만 들어오라고 딱 조건을 세워놓고 그걸 풀게 되면 정확하게 그렇게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건 아니죠. 이론 기반의 솔루션과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다 효과가 있는데 그럼 마지막 질문은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이 다 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어 이론 기반의 어떤 어프로치는 어떤 수학식에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문제를 정확히 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풀려고 했을 때 이 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론은 대응할 길이 없어요. 반면에 인공지능은 만약에 학습을 할 때 네, 여기 차가 사람 운전차라고 가정하고 학습을 하면 네,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떤 정보의 불확실성이 있으면 인공지능이 효과를 잘 낼 수 있고 정보의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잘 대응할 수 있다. 결국에는 그런 케이스들을 잘 나눠서 네,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인데 오늘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자세히 못 드렸지만 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혹시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뭐 금요일에 오픈랩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뭐 메일이나 면담 요청을 통해서 네, 말씀 주시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을 무지하게 빨리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고 가실 분들은 가셔도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